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센터 박찬웅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가 되고 있죠. 그만큼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발맞춰서 고용노동부도 신속하게 입법 개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는 안전관계법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 공시 제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했고요. 마지막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안전보건 공시제도인데요. 이 공시제도가 없었는데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회사는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또는 산재 발생 현황을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의무적으로 조항을 도입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누가 공시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 수 500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는 이 안전보건 공시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명 이상인 회사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처럼 공적인 회사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럼 공시할 때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법에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가 아니고 산재입니다. 업무 중에 다쳐서 산재 처리된 사고 현황을 매년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 계획도 같이 공시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매년 공시해야 할 컨텐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적인 회사의 시스템을 말하고요. 그 다음 작년의 실적과 올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언제,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년 4월 30일 정도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게 되고요. 게시할 때 고용노동부의 일정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고 거래소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정기 공시를 해야 하고요. 또 수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시 사유에 중대재해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정기 공시는 저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 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있다면 그 발생 내용에 대한 개요, 그리고 얼만큼 피해가 발생했는지, 향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는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공시는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소에 공시를 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장사는 무조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거래소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내용도 거래소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때라 함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냥 1심, 2심, 3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자체로 공시를 해야 되도록 추가됐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발생 공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대재해 내용과 그다음 발생 일자, 그다음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날짜, 그다음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중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재해서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를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를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조금 더 법에서 명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44건인데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이 41건.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은 위험성 평가가 문제가 된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어떠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냥 위험성 평가 하세요 라는 게 끝이고요. 그 외의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위험성 평가의 정의를 명확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근로자를 참여시켜라 라는 게 법조문에 아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로자를 참여시켜라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향후 수사에서도 근로자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가 끝나면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거나 전파하세요라는 내용이 법에 같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가장 비판 내지는 지적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은 법조문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도 없었고요. 벌금도 없었고요. 과태료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재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시게 됐는데 근로자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운영을 하시고요. 그다음 그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회의체는 근로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근로자들이 모여서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히 알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럼 그걸 관리자나 회사가 확인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게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안함이라던가 카카오톡방 또는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그룹웨어 게시판 같은 걸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또는 다양한 채널로 위험 요인을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체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설문조사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직접 어떤 관리자나 반장님이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 질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작업하면서 아차 사고 사례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작업 중에 언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나요? 라고 인터뷰 내지는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뭐 안전띠가 조금 부실해서 고리를 하나 더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 뭐 안전모가 좀 약한데 바꿔줬으면 좋겠다 또는 여름에 너무 더운데 좀 그늘을 자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실질적인 행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게 근로자 참여의 궁극적인 핵심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재해조사 범위의 확대입니다. 이 재해조사 범위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해조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해조사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해조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랑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재해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망사고가 아님에도 화재나 폭발로 인해서 누군가 다치면 고용노동부 판단 하에 재해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재해조사 결과 이 회사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해조사 의견서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자료, 비공개 자료였는데 개정안,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해조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다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에 있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반 대중 또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또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조사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럼 유죄를 판단을 하려면, 유죄를 선고를 하려면 결국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재해조사 의견서가 됩니다. 이 재해조사 의견서가 통상 산재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고요. 이게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에도.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느냐, 얼마나 회사가 안전에 무관심했느냐라는 걸 재해조사 의견서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결국 재해조사 의견서에 담겨져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 판결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입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자주 보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조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참여형 안전지도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공무원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는 거죠. 기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설명드리면 현행은 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이분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추천을 하면 사업주는 이분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기만 하면 이분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사업장 감독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왜 회사나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관점, 작업자의 관점에서 위험 요인 내지는 불안전한 사항을 확인해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적으로 불안전한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미처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근로자 출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실시를 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예를 들면 단부나 계구부에 난간이라든지 추락방지 장치를 안 했다라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 지적이 되면 그 지적 내용에 따라서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법 처리는 결국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시정지시를 받게 되면 시정 이후에는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다. 요거는 구두, 권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이라고 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법 처리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제재에 이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아직 개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실무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는 과징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과징금 부과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1년간 산재로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5%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그의 5%인 5천만 원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타격이 아주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없다 또는 영업이익 산정이 좀 어렵다 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납부한 과징금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 쓰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작업중지권 강화인데요. 기존에는 작업중지권을 이럴 때 쓰세요 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아주 급박한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때에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 낮추겠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개정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중지권의 행사 범위도 조금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작업하는 근로자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었다면 향후에는 근로자 대표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게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어떤 불리한 처우를 한다라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향후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이랑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향후에 어떤 현장에서 안전관리 내지는 산업안전관리에 있어서 조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